잘 들리세요?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성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 노동법률 클래스 마지막 강의죠? 네, 4강. 오늘 주제는 임금입니다, 임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돈 벌려고, 그죠? 그래서 노동자에게 제일 중요한 노동 조건이 임금을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임금과 관련된 각종 법리, 제도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한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질문은 끝나고 제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제가 남아 있겠습니다. 끝나고 오시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먼저 임금 기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 내용 보기 앞서 가지고요. 자, 먼저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법에 대한 관점 이런 거를 좀 한번 먼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앞 시간에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커리큘럼 보니까 첫 번째 어쨌든 법에 대한 뭐 기초, 뭐 기본 이런 내용들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법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그죠? 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관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법. 우리 흔히 이제 법을 상식 이렇게 이해하죠, 그죠? 법은 상식이다. 뭐 상식의 어떤 총체처럼. 어떻습니까? 법이 상식입니까? 법이 상식이에요? 아니죠. 그죠? 법은 상식이 아닙니다.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시작 또는 법 공부의 시작은 법이 상식이라고 하는 착각을 깨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법은 절대로 상식이 아닙니다. 이게 가끔 보면 국민의 어떤 법 감정, 법 상식에 반하는 어떤 이상한 판결이 나왔을 때 그런 언론 기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막 달리는 댓글들, 막 판사 욕한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과 다르게 그 판사의 판결이 더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을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그럼 뭐냐? 이건 그냥 제가 쓰는 용어예요. 법은 도식이다. 철저한 도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우리가 법을 공부해서 현장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는 훨씬 더 좋다, 맞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중학교 3학년 수학책 교과서입니다. 실제 제 딸 중3 수학 교과서예요. 제가 찍었어요. 여러분들 중3 수학 교과서 보시면 문제 푸실 수 있어요? 뭐 풀 수 있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못 풀어요. 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읽을 수도 없어요. 왜? 막 온갖 기호, 부호, 그죠?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는 저도 압니다만은 이런 거 뭔지도 몰라. 읽을 수도 없어요. 자, 이게 일반인들이 수학을 접했을 때의 약간 반응, 태도이겠죠. 자, 이번에는 법전을 한번 펼쳐볼게요. 이거 실제 제 갖고 다니는 노동소법전이에요. 법전. 자, 어떻습니까? 다 한글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자기가 한글을 읽을 줄 알면 법전을 보고 나서 법 제도가 이렇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 안에 다 뭐가 있느냐? 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온갖 기호와 부호가. 수학 공식 같은 게 있다는 얘기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법의 어떤 도식성입니다. 우리가 학문을 크게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보통 문과, 이과, 그죠? 문과는 뭐예요? 인문사회과, 이과는 뭐 자연과학, 공학, 그죠? 네. 문과, 이과. 법학은 어디 들어가요? 문과입니까, 이과입니까? 당연히 문과고 사회과학입니다. 그런데 법학, 특히 법학 중에서도 현실의 법률 분쟁을 법 제도에 대입해가지고 어떤 법적인 해석과 판단을 내리는 법 해석학의 영역을 잘 들여다보면은 대표적인 자연과학인 수학이나 물리학과 아주 유사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법은 상식이 아니다. 법은 도식이다. 수학 공식 같은 거다. 이런 법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늘 일도 하시고 뭐 주경 야독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늦게 모여가지고 힘들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법을 잘 알아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법은 철저한 공식이다. 도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 꽤 있죠. 도깨비라는 드라마, 그 공유 김고은 그죠? 네, 주인공이었던. 거기 그 김고은 배우가 극중 이름이 지은탁이에요.
지은탁. 이 은탁이는 원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원래 죽을 운명이었어요. 보신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도깨비가 지나가다가 뱃속에 있는 애가 불쌍해가지고 살 수 있게 해줘요. 엄마랑 같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한 10년 정도 같이 살았죠. 10살쯤 됐을 때 또 다른 사고로 엄마는 결국 죽어요. 그래서 엄마의 죽음, 부고를 듣고 굉장히 막 슬퍼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죠? 보신 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지나가던 저승사자가 얘를 본 거예요. 너는 원래 못 태어날 운명이는데 왜 살아있지? 야, 뭐 잘못해? 뭔가 행정상 착오가 있었다. 너 데리고 가겠다. 저승으로. 난 저승사자니까. 저승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때 은탁이가 뭐라 그러죠? 저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오늘 죽고 고작 나이 10살이고 이렇게 불쌍한 애를 저승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막 애걸복걸 하죠. 그게 통해요? 저승사자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가 불쌍한 거 맞아. 정말 불쌍한 거 맞는데 그래 네가 세상에 제일 불쌍해. 인정. 그건 그거고 나는 저승사자인데 너는 태어나지 못할 운명인 애인데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너를 발견한 이상 데리고 갈 수밖에 없어. 데리고 가려고 하죠. 그죠? 이때 드라마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누가 나타납니까? 예? 삼신할머니. 그죠? 삼신할머니 나타나가지고 애를 보호하면서 저승사자에게 묻습니다. 야, 저승사자, 너 저승사자가 이승 사람을 저승으로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 라고 묻죠. 이른바 저승사자가 이승 사람을 저승으로 데려가기 위한 법적 구성 요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둘 다 알고 있어요. 저승사자에게 명부가 있습니다. 그 명부, 저승으로 사람 데리고 갈 사람들 명부가 있고 거기에 있는 이름을 그 사람 앞에서 호명을 하면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묻죠. 야, 저승사자, 너 네 명부에 얘 이름 있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얘는 원래 태어나지 못할 운명이 있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지? 없대요. 야, 꺼지죠. 이해되시죠? 이게 법이에요. 상식의 영역에서는 애 정말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불쌍한 애를 왜 죽이려고. 이게 법의 세계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뭐, 피도 눈물도 없는 판사, 이런 문제 아닌 거예요. 법에는 공식이 있어요. 도식이 있습니다. 도식에 맞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법은 결론이 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결론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법을 배워가지고 이걸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상식의 영역이 아니라 불쌍하잖아. 이게 상식의 영역이에요. 그런 거는 법에 안 통합니다. 법의 구성 요건. 각각 제도에서의 구체적인 공식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거기에 맞게 주장들을 해야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임금이 뭔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에요. 이런 개념 정의 규정, 뭐는 뭐다라고 하는 정의 규정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왜 중요하겠어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의 법적인 구성 요건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공식인 겁니다. 자, 보시면 뭐예요? 정리해 보면 사용자가 지급해야 돼요. 그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돼요.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종 금품이면 돼요. 그죠?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는,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 이게 임금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로기준법 조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임금이다. 오늘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하시다 보면 받는 게 되게 많아요. 그죠? 한국처럼 임금 구성 항목이 복잡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유럽이다 그러면 야, 너 월급 얼마야? 그러면 나 한 2만 유로? 그럼 끝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선생님 월급이 얼마나 되십니까? 물어보면은 답하기 어려워요. 제가 기본적으로는 뭐 얼마인데요? 뭘 합치면 뭐 얼마가 되고 분기별 나오는 것까지 해가지고 월 평균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제일 복잡한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임금 체계를 갖게 됐을까요? 한국이? 과거에 정말 이렇게 막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시키면서 막 쥐어짜가지고 착취해가지고 경제를 발전시켜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더 이상 이렇게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것으로 안 되겠네 해가지고 임금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기본급여, 기본급, 베이스를 인상시키면 따라서 커지는 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런저런 수당을 이제 신설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가 복잡해져. 임금 총액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해오고 이게 한국의 약간 임금 역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봤던 어떤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월 받는 수당이 한 15가지 돼요. 막. 그런데 꽤 많아요. 그죠? 그래서 복잡해진 거. 그 복잡한 걸 어떻게 풀 건가? 사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기도 한데요. 자, 아무튼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식대 교통비 임금입니까? 우리 매달 월급 속에 보면은 식대 10만 원, 뭐 교통비 뭐 5만 원 있어요. 이거 임금이에요? 임금 맞죠, 그죠? 왜 맞습니까? 근로 대가 맞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금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임금이에요. 식대를 주는 게 밥 잘 먹고 열심히 일해 주는 거 아니에요.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고 그래서 나한테 주는 금품이다. 전부 다 노동의 대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 노동의 대가예요. 심지어 무슨 뭐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요 매월 체력 단련비 10만 원씩을 줘요. 그게 임금인가요? 임금입니다. 정말 체력 단련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명목만 체력 단련비인 거예요. 또는 우리 회사는 매월 책 보라고 뭐 독서수당 10만 원씩 주는데 이게 임금인가요? 그게 지급 의무가 사용자에 있다라고 한다면 임금인 거예요. 책 열심히 보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명목은 있을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일을 했으니까 대가를 지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식대 교통비 임금 맞습니다. 상여금, 우리 회사는 뭐 분기별 일회시 기본급 100% 지급한다. 임금 맞죠, 그죠? 성과급 조금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은 성과급 금액이 특정이 안 될 수 있어요. 이름이 성과급이지만 성과급을 매년 연말에 기본급 200% 지급한다라고 했으면 이건 임금이에요. 그죠? 그런데 실제 회사의 성과를 따져가지고 좀 이윤이 발생한 해는 주고 안 그러면 안 줄 수도 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럼 사용자에게 반드시 줘야 될 의무가 없죠? 임금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요건에 따라 가지고 임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한마디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가 없지만 이번 달 정말 실적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1인당 직원 모두에게 1인당 50만 원 줄게요. 이런 건 임금이 아니에요. 지급 의무가 없는 이른바 은혜적 시혜적 금품입니다. 그건 임금 아니에요. 그다음 상품권도 임금입니까? 원칙적으로는 아니겠는데 금품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상품권도 역시 만약에 사용자가 지급 의무가 있어가지고 매월 월급 외에 1인당 10만 원씩 상품권을 지급한다. 그럼 뭐예요? 그럼 임금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때 뭐 생일이라고 상품권 이런 건 임금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명절 휴가비 임금입니까? 우리 회사는 1년에 2번 추석하고 설에 전 직원 1인당 20만 원씩 명절 휴가비 지급합니다. 이거 임금이죠, 그죠? 명절 휴가 잘 갔다 오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그냥 명목인 거고, 어쨌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고, 일한 대가로 지급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용자가 일한 대가가 아닌 걸 뭘 주겠어요? 당연히 다 일한 대가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명절 휴가비도 임금 맞습니다.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 우리 사회보험, 4대 보험 아시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는 노동자도 자기 부담분이 있고, 그죠? 사용자들이 얼마씩 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보통 병원이나 약국 같은 데를 보면은 네트제라 그래가지고 실수령에 맞춰주는 데가 있어요. 월급 300만 원 이렇게 하면은요, 300만 원에서 4대 보험료 본인 부담분 공제하지 않고 그냥 그걸 맞춰주는 데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결국 뭐겠습니까? 본인이 부담해야 돼. 자기 4대 보험료 본인 부담분을 사용자가 대신 내주는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는. 요럴 때 요게 임금일까요? 이것도 임금입니다. 그렇게 약정했으니까. 그죠? 내가 부담해야 될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사용자가 내주게 했으니까. 나 대신 내는 것 뿐이에요. 나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그것도 임금 맞다. 자, 봉사료, 이른바 팁은 임금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손님한테 받으니까. 사용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임금 아니죠. 그죠? 그런데 만에 하나 이렇게 팁을 받아가지고 다 회사에 내야 된다. 우리 회사는. 그래서 회사가 다 이걸 다 걷어가지고 뭐 1인당 얼마씩 나눠준다. 이러면 어때요? 이건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건에 맞아야 된다. 출장비, 판공비 이런 건 임금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죠? 출장비라고 하는 거 보통 보면은 교통비예요. 그죠? 출장 갔다 왔던 또는 이제 유류, 기름값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거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른바 실비를 변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근로의 대가가 아닌 거예요. 그죠? 요거는 임금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럼 다 임금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다. 자,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이렇게 4가지 원칙에 맞게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을, 실제 쓸 수 있는 통합, 화폐를 지급해야 된다. 은행 계좌를 이체하는 것도 가능한데 어쨌든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통합을. 두 번째는 직접불입니다. 뭐 3명이 같이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사장이 야, 너한테 줄 테니까 다 친구들이에요. 나눠 가져.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또는 뭐 미성년자라 해가지고 야, 엄마한테 드릴 테니까 엄마한테 받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노동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되는 직접불 원칙. 세 번째는 특히 조그만 뭐 소규모 사업자 식당 같은 데서 보면은 식당에 일하던 뭐 알바 노동자가 접시를 하나 깼어요. 설거지 하다가. 야, 너 접시 하나 5,000원 네 월급에서 깐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다 불법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임금에서 공제하는 거 안 돼요. 다 지급해야 된다. 전액불. 약정한 전액을 다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액불 지급 원칙. 네 번째는 정기불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근로기준법은 월 1회 이상 특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월급날을 정해서 그 날짜에 줘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한국에도 연봉제가 있는데 연봉제라고 해가지고 임금을 1년 총액을 그냥 한꺼번에 줄 수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연봉제는 말 그대로 임금을 산정하는 단위가 1년이라는 얘기지 그걸 또 분할해가지고 매월 1회 이상 특정한 날짜에 반드시 줘야 됩니다. 이렇게 4가지 통합을,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 원칙. 요 4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하자가 있다, 위반했다. 이게 임금체불인 거예요. 임금체불이라고 하는 게 그냥 줘야 될 돈 다 안 준 거 또는 월급날 안 나온 것뿐만 아니고 이 전부 다 요 4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위반된다. 이게 바로 법적으로 임금체불이 되는 겁니다. 자, 전액불 원칙의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는 딱 2가지예요. 3가지. 공제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우리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분을 공제할 수 있죠. 그죠? 요거는 사회보험법에서 사용자가 월급 줄 때 원천 징수해가지고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공제할 수 있고 두 번째 세금이죠. 그죠? 우리 근로소득세하고 주민세 공제하죠. 여러분 다 그죠? 요거. 세 번째 노동조합 조합원인 경우에 조합비 또는 노조에서 이번 달에는 노조에서 이렇게 조합원들 모두에게 1인당 10,000원씩 뭐 특별 기금을 뭐 납부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통보하면 사측에서 그만큼 공제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법에서는 딱 3가지.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분, 세금, 노조 관련된 노조에서 요청한 내용. 요거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 회사는요 상조회가 있는데요. 무조건 다 의무가입이에요. 매월 2만 원씩 상조회비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다 불법입니다. 이해되시죠? 본인이 동의하면 되겠죠. 물론 그죠?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아는 거 전부 다 불법입니다. 또는 이번 달에 뭐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뭐죠? 무슨 뭐 불효 돕기 같은 걸 한다고 다들 뭐 10,000원씩 뭐 공제한다. 다 불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떤 경우에도 임금에서 공제하는 건 법에서 정한 거 외에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 근로기준법은 위약 예정이라고 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이건 이런 겁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쓰잖아요. 그죠? 근데 또 각서 같은 거 쓰래요. 서약서 쓰래요. 봤더니, 퇴사를 할 때는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금 100만 원을 회사에 배상하겠습니다. 이런 거 쓰래요. 서명하래요. 서명 안 하면 입사가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서명했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내가 퇴사할 일이 생겼어요. 회사에 내가 100만 원 배상해야 되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약정하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100만 원을 받아냈다. 이 행위만 불법이 아니라 이렇게 약정을 애초에 했다. 이 약정한 자체가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걸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뭐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뭐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 끼쳤을 때 그 손해를 어떤 특정 금액으로 배상하게 하는 약정 자체가 범죄다. 무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일하다가 내 잘못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내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그런데 대개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뭐 내용 증명 보내죠. 보내가지고 일단 첫 번째, 그럼 이거 너 잘못해가지고 회사에 1,000만 원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매달 뭐 10만 원씩 해가지고 몇 달 동안 공제할게. 일단 공제는 다 불법입니다. 그죠? 앞서 보셨듯이. 임금이 까는 건 안 돼요. 그럼 보통 하는 건 이거죠. 알아서 변상하세요. 안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경우에 한 90%는 겁주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이거를 회사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건데요. 소송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실제로. 왜냐하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회사가 이 손해가 이 노동자의 잘못을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되고, 그래서 발생한 손해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특정해야 돼요. 이게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대개 알아서 변상 안 하면 소송 겁니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 다 겁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고요. 그런데 열의 하나 정도는 실제로 걸어요.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법원에서 판결하겠죠. 이때 팁만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도 발생한 손해액 전부 다를 배상하라 이런 판결은 안 납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겠냐. 물론 따져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잘못의 100% 전부 다 이 직원의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 어디 있겠어요, 그죠? 회사라고 하는 게 지휘 계통이 있고 보고 체계가 있고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데, 그죠? 다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과실의 정도, 평소에 이걸 얼만큼 주의를 주고 교육을 했는가 다 보겠죠, 그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의 월급이 얼마 정도냐, 임금 수준도 보겠죠. 월급 꼴랑 205만 원 받는데 내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회사에 한 1억 손해 났대요. 내가 조금 잘못해가지고 1억 손해를 끼칠 수 있을 정도 내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야? 그럼 월급 더 줬어야지. 이런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산정해서 나온 적정 금액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물론 그 금액이 얼마일지는 알 수 없지만 손해액, 전액 다 배상하라 이런 판결은 안 난다. 이런 정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금 체불 말씀드렸죠, 그죠? 이 임금 지급 4대 원칙을 위반했을 때 임금 체불이고요. 임금 체불은 범죄 행위예요, 그죠? 우리 근로기준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부분은 이게 반의사 불벌죄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모든 죄가 다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가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이런 거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단순 폭행, 모욕, 명예훼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기준법에 유일하게 임금체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임금체불도 노동자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가가 처벌 못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내가 그래서 노동청에 고소를 했어요.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고소를 했는데 회사에서 사장님 전화가 왔어요. 내가 줄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 줄게. 일단 취하해줘. 주겠다는 말을 믿고 취하를 했어요. 그럼 뭐요? 그건 다시 고소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는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체불 관련해가지고 노동청에 진정한 고소를 했을 때는 취하를 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임금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권리는 다 나이가 있어요. 우리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지 권리를 주장하고 청구를 해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임금 체불 당했는데 3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달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럼 3년 지나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모든 권리는 다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임금 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시효입니다.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좀 특이한 거는 요거는 민사의 문제예요. 민사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3년인 거고, 형사적으로 어쨌든 임금 체불은 범죄니까 이 임금 체불을 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 요거는 달라요. 형사적으로 공소시효는 5년이에요. 처벌할 수 있는, 검사가 판사에게 이 사람 처벌해 주세요, 재판해 주세요라고 넘길 수 있는, 기소를 할 수 있는, 공소를 할 수 있는 시효는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 다르게 돼 있죠, 그죠? 민사적으로 내가 3년까지 권리가 있고 지나버렸어요, 놓쳤어요. 그러면 그래도 일단 한번 고소해 볼 수 있다. 아직 5년이 안 지났으면 고소해가지고, 물론 민사적으로 내가 청구할 수는 없지만 고소를 하게 되면은 노동청에서 또 검사가 얘기하겠죠. 당신 이거 안 주면 어쨌든 이거 처벌되는데 웬만하면 주시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임금 채권의 민사적인 소멸시효는 3년이고 형사적인 공소시효는 5년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사실 세계적으로 가장 임금 체불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비슷해요. 우리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죠? 미국 전체 연간 임금 체불액하고 우리가 비슷하고, 일본하고 비교하면 거의 경제력 대비하면 30배나 돼요. 우리나라 특히 작년에 2023년도에 연간 임금 체불액이 1조 7천억입니다.
정말 임금체불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게 법이 이래서 그래요. 사실은 반의사 불복제 하고 있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봤자 합의 유도하고 또 합의가 안 돼가지고 재판 가더라도 보면은 대개 이만큼 처벌이 안 돼요. 보통 보면 체불액의 한 10% 정도의 벌금형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임금을 제때 줄 별 유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세계 최고의 지금 임금 체불 공화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은 한 푼이라도 하루라도 늦게 줄수록 사용자가 더 줘야 되게 이렇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게 만들어야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런 제도가 약간 불완전하게 우리 법에 있긴 있어요. 뭐냐 하면 일단 재직자는 없어요. 내가 회사에 일하고 있는 동안에 임금 체불이 있다? 라고 해도 이건 없지만 퇴직했을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해되시죠? 퇴직한 상태에서 임금 체불이 있다. 그러면 지연이자가 연간 20%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재직 중에는 어렵지만 퇴직한 상태에서 퇴직금 못 받았다. 또 월급도 못 받고 지금 퇴직한 상태다라고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지연이자 요구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것도 안타까운 거는 지연이자 자체가 임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연이자 자체는 임금이 아니에요. 임금에서 부족해서 발생하는 그냥 이자인 거예요. 노동청이 요거는 안 봐요. 체불 임금만 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지급하시오라고 하지 이자도 있는데 그거는 법원 가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퇴직한 상태에서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 제기하면은 연 20%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금 체불 시의 법적 절차는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법원에 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사법국가죠. 그죠? 사법국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률 분쟁에 대한 판단 누가 합니까? 사법부, 법원이 합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도 부당해고도 직장 내 괴롭힘 다 법원 소송 제기하면 돼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요. 별로 실익이 있는 유용한 절차가 아니죠. 그래서 두고 있는 게 노동청이죠. 그죠? 그래서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면 된다. 진정과 고소는 좀 다릅니다. 노동청이라고 하는 곳은 노동법을 집행하는 주무행정부처죠, 그죠? 예, 노동부, 고용노동부 산하에 이제 지역별로 노동청, 노동지청이 있죠, 그죠?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있겠죠? 직원들은 이제 근로감독관이라고 하죠. 근로감독관은 이중적 지위입니다. 노동부 직원의 지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법 위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형사예요. 사법경찰관, 사법수사관의 지위를 같이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진정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노동법을 주무관장하는 노동부로서 우리 회사에 이런 위법행위가 있으니까 좀 조사해가지고 시정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단순 민원 같은 거고요. 고소라고 하는 것은 국법을 어긴 범죄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신고행위입니다. 조금 다르죠. 그래서 진정을 하게 되면은 근로감독관이 다 조사해가지고 판단해서 시정 지시하고 지급했다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또는 근로감독관이 조사해가지고 이거는 체불이 없는데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단순 민원이니까. 그런데 고소라고 하는 것은 검사의 지휘 하에서 근로감독관이 사법수사관의 지위로 수사를 하는 겁니다. 수사를 해가지고 어쨌든 지급했다 하더라도 일단 입건 송치하는 거예요. 송치해가지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처벌할지 말지. 조금 다른 절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진정은 원칙적으로 한 달 걸리고요. 연장할 수는 있고 고소는 원칙적으로 2달이고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사실은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이익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임금 체불이 있다 그러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는 절차가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 자, 회사가 망해버렸을 때 한번 볼게요. 자, 어쨌든 진정을 하든 고소를 하든 돈을 줘야 될 사람, 사용자, 사장한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장이 돈이 한 푼도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겠죠. 그죠?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이 한 푼도 없대요. 또는 죄송한 표현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때요? 못 받는 거예요. 그죠? 회사가 망해버렸다? 이럴 경우에는 원래 못 받는 건데 이런 것을 좀 뭐랄까 좀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가 대신 돈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를 과거에 이제 채당금 제도라고 했는데 채당금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근래에 이름을 바꿨어요.
대지급금 제도. 이것도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쉽지 않은데 어쨌든 국가가 대신 지급한다고 해가지고 대지급금이라고 하는데요. 자, 대지급금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산 등 대지급금. 회사가 망해서 돈이 없다. 이럴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 그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재직 중에도 회사에서 월급을 안 주네. 이럴 때 일단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간이 대지급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도산 등 대지급금은 회사가 망한 경우에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줘요. 망했다라고 하는 게 확인돼야 돼요. 그게 확인이 되면은 일단 요거는 퇴사한 근로자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얼마가 나오냐. 이거는 내가 못 받은 체불임금이 한 1억 돼요.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를 주냐면 상한이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50대인데요. 제가 이제 50대다 그럼 60세 미만이니까 무조건 월급이 내가 500만 원이다 하더라도 월급은 330만 원 상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진 금액만큼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회사가 망한 경우가 아니다. 아직 회사는 운영되고 있고 다만 좀 회사가 괜히 안 주고 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일단 국가에서 일단 먼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간이 대지급금이라고 하는 걸 신청할 수 있는데 요거는 재직자들 가능하고요. 물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월급이 많은, 그러니까 조금 임금이 적은 근로자들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고 이거는 법원 판결 없어도 돼요. 그냥 노동청에서 조사해가지고 임금체불 있네 맞네요. 그랬을 때 흔히 말하는 체불금품 확인을 떼줘요. 이거 정확한 명칭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인데요. 요걸 떼주면 요거 가지고 근로복지공단 가서 내면 근로복지공단에 돈을 줍니다. 근데 요것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뭘 주냐 하면은 최종 3월분 임금, 그다음 최종 3년간 퇴직금. 요게 이제 지급 대상인데 이해되시죠? 내가 한 10년 일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최종 3년치에 대한 퇴직금만이에요. 이해되시죠? 요걸 지급하는 건데 이것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요 최종 3개월분 월급은 최대 700만 원까지만. 최종 3년치의 퇴직금은 최대 또 700만 원. 합쳤을 때 1,400원 아니고 합쳤을 때 총액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이렇게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다. 이해되시죠? 구체적인 세부 내용, 금액 이런 거는 지금 사실 다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죠?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인지해 두시고 나중에 일이 발생했을 때 아, 이런 게 있었지 해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 제도도 있다. 자, 이제 최저임금 가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요즘 이제 최저임금 논의한 시즌이 됐어요. 그죠? 1년에 한 번씩 정하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최저임금 한번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요, 근로기준법에 있는 게 아니고 헌법에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를 국가가 반드시 시행하도록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도겠죠. 그죠? 이건 말 그대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이만큼 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최저임금제다. 자, 그래서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중요한 거는 산입 범위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제가 월급이 뭐 350만 원 받아요. 그럼 당연히 최저임금 넘네?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임금 구성 항목이 되게 많아요. 기본급 있고 무슨 수당 있고 여기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이 있고 안 들어가는 임금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임금만 가지고서 내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는데요? 요겁니다. 원래는 매월 지급하던 임금 중에서 고정급 임금. 그 중에서도 복리후생적 성질의 것은 빼는 거예요. 자, 다시. 월급 있죠, 월급, 그죠? 월급 중에서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는 고정급, 뭐 직책수당, 위험수당 매달 똑같이 나와요. 요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매달 받는 월급 중에서 시간의 수당은 달라지죠. 금액은 시간의 근로 항목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다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분기별 일에 3, 6, 9, 12월 말에 상여금을 지급해요. 이거 빼는 거예요. 왜? 매월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매월 지급하는 고정급 임금 중에서 복리후생적 성질 것은 뭐겠습니까? 식대, 교통비 이런 거겠죠. 그죠? 이런 거 빼는 거예요. 원래 우리 법이었습니다. 매월 받는 월급 중에서 고정임금, 고정수당 중에서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이런 거 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냐 낮냐 이렇게 따졌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다면서
법을 하나 개약을 했어요. 여기에 포함되는 임금을 더 늘려버린 거예요. 이게 이른바 산입 범위를 확대한 건데 2018년에 법을 개약을 해가지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그 단계적으로 확대시킨 결과 지금은 0이라고 하는 것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핵심적인 거는 이거예요. 복리후생제 성질의 임금. 조금 복잡하죠, 그죠? 오늘 임금 제일 복잡해요. 사실 노동법이 제일 복잡한 게 임금 파트거든요.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2024년 현재 다 들어가요, 사실은. 지금은. 다 들어가서 결국은 뭐냐면은 매월 지급하는 고정급 임금은 전부 다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현재는 내가 매달 받는, 뭐 분기별 받는, 반기별 받는, 이건 다 빼야 돼요. 내가 매달 받는 임금 수당들 중에서 고정급 있죠, 그죠?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뭐 위험수당, 뭐 직무수당 이런 거. 요걸 다 합친 결과 올해 법정 최저임금 약 205만 원 되는데 그보다 많네? 그럼 저는 최저임금 법상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판단을 한다. 자, 최저임금 한번 볼게요. 올해 시급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시죠? 잘 모르시나? 이게 보면은 최저임금보다 임금이 좀 많이 받으시는 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학교 고등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직업 특성화 고등 이런 데 가서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얘네들 항상 최저임금 받으면서 알바를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데 시급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루 8시간 일한다 그러면 1급이 78,000원 정도. 그 다음에 월급은 22,6만 원 정도.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주 5일제로 하루 8시간 일하면서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정말 너무너무 쉬운 일이고 정말 뭐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사장님도 그냥 너 그냥 자도 돼 라고 해도 뭡니까? 월급은 최소한 206만 740원보다는 더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요 제도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하나입니다. 딱 그냥. 다른 거 안 보셔도 돼요. 그냥. 3월 이내 수습 중인 자. 수습 기간 중에 자, 우리 회사는 수습들은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 지급하는데요. 이런 데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또 자세히 봐야 됩니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그러니까 제가 뭐 6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해요. 또는 딱 3개월 정도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뭐 너 수습이니까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어? 아니에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부분 정규직에만 그죠? 이런 사람들만 최초 3개월의 수습기간 요때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거 딱 하나의 예외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임금 주휴수당 한번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이번 이 노동법률 클래스 강좌에 보니까 근로시간 파트가 없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죠? 산재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있고 해고 있고 근로시간이 없어서 약간 근로시간이 좀 했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조금 설명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노동법상 노동자의 휴일은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그죠? 주휴일. 일주일 개근했으면 하루에 유급휴일을 줘라라고 하는 게 주휴일이에요. 그죠? 보통 일요일 날이 주휴일이죠. 근데 꼭 일요일에 주라는 법은 없어요. 일주일 만근을 하면은 그냥 하루에 유급휴일 주면 됩니다. 이게 주휴일. 두 번째는 5월 1일. 5월 1일 무슨 날이에요? 노동절,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근래 생긴 제도죠. 공휴일. 과거에는 공휴일은 말 그대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 노동자가 쉬는 날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되죠, 그죠? 다만 5인 미만 사업체는 안 돼요, 아직도. 5인 이상 사업체라고 한다면 공휴일도 노동법상 노동자의 휴일이에요. 딱 세 가지. 세 가지가 노동법상 노동자의 휴일인데 그중 첫 번째인 주휴일. 주휴일이 말 그대로 뭐예요? 내가 일주일 개근했으면 뭐예요? 하루는 쉬게 해라. 그것도 돈 주고 쉬게 해라. 그죠? 돈 받고 쉬는 날. 이게 주휴일이고 그날 받는 돈. 결국 유급분이겠죠. 유급분이 이른바 주휴수당이죠. 네, 주휴수당. 이해되시죠? 그죠? 네, 주휴수당. 주휴수당. 그래서 보통은 이 주휴수당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월급제다. 대부분 월급제잖아요. 그죠? 그럼 월급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시급제, 1급제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래 막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데도 알바 막 노동자들 일 시키면서 주휴수당 안 줘가지고
뭐 시급 1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일 한 시간만큼만 줘버려요. 이 다 뭐예요? 주휴수당을 안 준 범죄 행위입니다. 그죠? 내가 월화수목금 일했으면 그 다음 뭐예요? 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는 뭐예요? 돈 받고 쉬는 날이에요. 당연히 줘야 된다면 그게 주휴수당입니다. 그렇게 1급제, 시급제 같은 경우는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는데 다만 이번 교육 받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요양보호사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시급제, 1급제 중에서도 좀 특이한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재가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재가요양보호사세요? 그러면 아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시급이 한 11,000원, 12,000원 정도 되실 거예요. 이게 나는 그래도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네? 이렇게 오해하는데 아닙니다. 재가요양보호사분들 거의 대부분은 딱 최저임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급이 11,832원이에요? 이런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켜 줘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법정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이에요. 보통 재가요양보호사님들은 보통 15시간 정도 일하십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에서 월화수목금 5일이래요. 그럼 월화수목금 일했으면 뭐예요? 이거 터치 스크린인가요? 네. 와, 되게 좋은 거네요. 와.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 월화수목금 3시간 일했으면은 여기에 대한 임금뿐만 아니라 뭡니까? 주휴수당 3시간분이 또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주휴수당 3시간분을 계산해 보면 요 금액이 나와요. 요거를 시간에 쪼개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금액을 실제 근로시간 15시간 쪼개가지고 해보니까 1시간당 1,972원이네? 요거를 여기에 더해가지고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요렇게 해가지고 시급제, 1급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근로계약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위법 소지가 없지 않은데 노동부는 적법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약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도 지급하는 형태가 있다더라. 자, 이제 임금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임금명세서를 적은 회사도 많습니다만 사실 이게 얼마 안 됐어요. 법으로 제도가 된 거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에 반드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를 줘라. 이게 지금 이제 법제가 됐죠. 그래서 이거 우리 회사는 임금명세서 안 주는데요. 다 범죄행위입니다. 다 불법이에요. 다 줘야 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름하고 하여튼 뭐 그냥 기본 정보. 중요한 거는 임금 지급일하고 임금 총액. 그 다음에 임금 각 구성 항목이잖아요. 그죠? 뭐 직무수당, 뭐 위험수당. 각각 얼마인지 항목별 금액. 그 다음에 매달 금액이 바뀌는 게 있어요. 연장수당 같은 거 바뀌겠죠. 그러면 그런 바뀌는 경우에는 계산 방법까지 적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공제 내역, 뭐 차대 보험료 얼마 공제했고 세금 얼마 공제했다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적어가지고 줘야 됩니다. 이거를 안 줬다 또는 꼭 적어야 되는 거 안 적었다라고 하면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까지 부과되지는 않고요. 실제 실무를 보면은 아예 안 줬다 그러면 1차 30만 원 이렇게 횟수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 부과되는 금액이 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긴 줬는데 보니까 뭐 항목별 금액 안 적었어요. 이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다. 샘플 하나 보죠. 이건 노동부에서 아마 맞는 걸 텐데요. 임금명세서 보통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시죠, 그죠? 임금명세서 보시면은 기본 인적사항 들어가고 그다음 뭡니까? 각 항목별 얼마인지, 그죠? 그리고 항목 중에서도 매달 바뀌는 금액이 있어요. 그럼 계산 방법 적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공제 금액 다 적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런 양식으로 교부를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